예, 오늘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세스라는 거는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인 익스큐션, 즉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의 개념을 이해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즉 문맥이라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그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그런 거를 정확히 알려면 문맥을 봐야 되죠. 이게 전체적인 문장 구조 속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이 단어를 왜 썼는지 그걸 이해해야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프로세스의 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쭉 실행이 되다가 언젠간 종료가 될 텐데, 문맥이라는 것은 그 중간 어느 시점을 탁 잘라놓고 봤을 때 도대체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현재 시점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문맥입니다. 즉 프로세스의 문맥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을 놓고 봤을 때 도대체 이 프로세스가 어디까지 수행을 했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제 실행이 시작이 되면은 그 프로세스만의 독자적인 주소 공간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코드, 데이터, 스택 이런 것들로 구성되는 주소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 프로세스가 CPU를 잡게 되면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가 이 프로세스의 코드 어느 부분을 가리키고 있고, 그러면 매 순간 여기서 그 인스트럭션 기계어를 하나씩 읽어서 CPU 안으로 불러들이죠. 그래서 레지스터에다가 어떤 값을 넣고 산술 논리 연산 장치에서 뭔가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레지스터에 저장하거나 또는 다시 바깥에 이 메모리에다가 저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과연 이 프로세스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거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바로 프로세스의 문맥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프로세스의 문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어딜 가리키고 있는가, 즉 코드의 어느 부분까지 실행했는가겠죠.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의 메모리에 지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만약에 코드가 실행되면서 함수 같은 걸 호출했으면 스택에 뭔가 내용이 쌓여 있겠죠. 현재 무슨 내용을 어디까지 쌓아놓고 있는가. 그리고 이 데이터 영역에 뭐 변수 같은 거에 값을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막 바꾸고 그랬겠죠. 그래서 지금 이 변수의 값은 얼마이며,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또 레지스터에다가 지금 어떤 값을 넣어놓고 어떤 인스트럭션까지 실행했는가, 그런 모든 요소를 다 알아야지만 이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우리가 그 프로세스의 문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태어나서 뭐 20년 약간 넘게 살아오셨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의 여러분의 문맥은 어떻게 되는가. 뭐 키는 얼마고, IQ는 얼마고, 뭐 몸무게는 얼마고, 하루에 밥은 얼마나 먹고 있고, 뭐 지식은 얼마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지만, 또한 뭐 과거의 것은 무시하고 현재 상태를 쭉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서 지금의 문맥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프로세스의 문맥도 뭐 이런 과거에 뭔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면서 현재 시점까지 왔을 텐데, 현재 시점에 정확한 그 상태를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문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맥은 크게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PU하고 관련된 하드웨어 문맥입니다. 프로세스라는 거는 CPU를 잡고 매 순간 인스트럭션을 실행하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 이 프로세스가 그 인스트럭션을 어디까지 실행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레지스터에 지금 어떤 값을 넣고 있었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고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바로 이 CPU하고 관련된 하드웨어 문맥, 주로 이제 레지스터가 현재 어떤 값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나타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하고 관련된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입니다. 현재 시점에 이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 즉 코드 데이터 스택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그걸 알아야지만 또 이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운영 체제가 이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운영 체제가. 그래서 프로세스가 하나 생길 때마다, 하나 시작될 때마다 운영 체제는 그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데이터 영역에 자료 구조를 하나 두고 있죠. 바로 PCB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죠. 그래서 프로세스 하나가 실행될 때마다 운영 체제는 PCB를 하나씩 두고 있으면서 이 친구한테 CPU를 얼마나 줘야 될지, 이 친구한테 메모리를 얼마나 줘야 될지, 이 친구가 혹시 뭐 나쁜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를 알려면 CPU 상태나 메모리 상태도 알아야 되지만 운영 체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떤 그 값을 가지고 있느냐, 운영 체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커널이 가지고 있는 이 프로세스의 PCB와 그 다음에 이제 커널 스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각 프로세스가 자기 자신의 코드를 실행 중일 때는 만약 함수 호출이 이루어진다면 본인의 스택에다가 함수 호출한 다음에 리턴하고 이 관련된 정보를 쌓아놓게 되죠. 근데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다가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운영체제한테 대신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시스템 콜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를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으면서 커널의 코드를 실행하겠죠. 근데 커널도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에서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면 스택에다가 또 관련된 정보들을 쌓아 놓겠죠. 그런데 이 커널이라는 것은 여러 프로세스들이 공유하는 코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어떤 프로세스든 간에 운영체제한테 뭔가 그 요청을 할 때, 서비스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그럴 때 커널의 코드를 실행하게 되고, 그러면 이 커널이 누구의 부탁을 받고 실행하는지 그게 매번 다르겠죠. 그래서 커널에서 이제 함수 호출이 이루어져서 스택에다가 정보를 쌓을 때는 이 프로세스별로 이 커널을 어떤 프로세스가 호출했는지에 따라서 스택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뭐 이렇게 정보가 꼬인다거나 뭐 이런 그 문제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커널 스택을 프로세스마다 별도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유저 스택 말고 이 커널 스택도 본인의 커널 스택에 어떤 내용을 쌓고 있는지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프로세스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규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설명을 왜 드리느냐? 프로세스 혼자 실행이 된다면 이런 거를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텐데 이 현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타임 쉐어링 또 멀티태스킹, 즉 프로세스들이 번갈아 가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잡고 실행을 하다가 또 CPU를 놓고 다른 프로세스한테 CPU가 넘어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현재 만약에 이 프로세스가 CPU의 레지스터 값을 어떤 거를 넣고 실행을 하고 있었다고 할 때 이거를 백업해 놓지 않으면, 즉 이 프로세스의 현재 문맥을 알고 있지 않으면 다음번 CPU를 잡았을 때 앞부분부터 다시 실행해야 된다거나 뭐 이렇겠죠. 그래서
항상 프로세스의 문맥이라는 거를 파악하고 있다가 얘가 도대체 어느 시점까지 실행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때부터 바로 그 다음 시점부터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미 그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전 시간까지 프로세스가 이러한 상태들을 바꿔가면서 실행한다는 것은 이미 사실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상태 이름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컴퓨터 안에 CPU는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CPU가 여러 개 있는 시스템은 일단 논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 운영체제 수업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그래서 CPU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CPU를 잡고 있는 프로세스는 매 순간 하나겠죠. 그래서 지금 CPU를 잡고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고 있는 바로 그 프로세스의 상태를 우리가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CPU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지금 프로세스들이 CPU를 쓰겠다고 이렇게 줄 서 있지만 CPU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프로세스들의 상태를 우리가 ready라고 부릅니다. CPU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근데 보통 이제 ready라는 거는 다른 조건은 다 만족이 되고, 즉 당장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려면 CPU에서 실행이 되려면 CPU가 디스크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부분은 적어도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지만 CPU를 얻었을 때 뭔가 그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레디 상태에 있으려면 다른 모든 준비는 다 끝나 있고 CPU만 내가 얻으면 인스트럭션을 열심히 실행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레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레디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번갈아 가면서 CPU를 잡았다 놨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타임 쉐어링을 구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CPU를 지금 줘봤자 인스트럭션을 실행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 오래 걸리는 I/O 작업을 한다든지 디스크에서 뭘 읽어와야 되는데 그 읽어온 내용을 보고 나서야 다음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 디스크에서 읽어오는 건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오래 걸리는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즉 CPU를 얻어봐야 당장 인스트럭션 수행이 불가능한 그런 프로세스의 상태를 우리가 블럭드 또는 뭐 웨이트, 슬립, 잠들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또 우리가 이 어떤 프로그램의 메모리 전체를, 주소 공간 전체를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려놓고 실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메모리 공간을 이제 여럿이 동시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의 코드를 실행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고 디스크에 내려가 있다. 그럴 때도 당장 CPU를 줘봤자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블럭드 상태에 있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블럭드 상태는 프로세스 자신이 요청한 어떤 이벤트, 뭐 이벤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I/O 작업 같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만족되기 전까지는 CPU를 줘봤자 일을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예를 들면 디스크에서 파일을 읽어와야 되는 경우도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상태는 크게 요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CPU를 잡고 있거나 CPU를 기다리거나 또는 뭔가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하고 있거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요 두 가지 상태를 또 추가하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new라고 해서 프로세스가 생성 중인 상태. 이미 프로세스가 생성이 됐으면은 요 세 개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막 생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new라고 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종료 중인 상태. 이미 종료가 됐으면 프로세스가 아니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상태도에도 포함이 안 될 텐데 본인이 할 일은 다 마쳤는데요. 인스트럭션이 다 끝나서 그 프로세스 자체는 끝났지만 보통은 끝나고 나면 정리하는 작업이 약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terminated라는 거는
프로세스의 수행이 끝났지만 약간 정리할 게 있는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상태는 뭐 굳이 포함을 안 시키기도 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의 상태도를 이런 식으로 이제 상태 변화도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프로세스가 생성 중인 상태고 프로세스가 생성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레디 상태가 됩니다. 즉 CPU만 얻으면 실행 가능한 상태이고 여기서는 최소한의 메모리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당장 실행하는데 CPU에서 이제 인스트럭션 실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고요. 여기서 본인 차례가 돼서 이제 CPU를 얻게 되면 러닝 상태가 되고요. CPU를 얻은 상태에서 CPU를 내어놓는 거는 나가는 화살표가 한 3개 정도가 있죠. 하나는 자진해서 끝나는 거, 종료하는 건 일단 뭐 예외로 하고, 하나는 자진해서 CPU를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뭐냐 하면 I/O 같은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CPU를 가지고 있어봐야 인스트럭션 실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블럭 상태로 넘어오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CPU를 계속 쓰고 싶은데 이제 CPU를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나누어서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타이머 인터럽트가 들어와서 이번에 나한테 할당된 시간이 끝나서 CPU를 뺏기는 경우, 그때는 이제 다시 CPU를 기다리면서 줄 서 있어야겠죠. 그랬다가 또 CPU만 오래 쓰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은 얻었다가 뺏겼다가 얻었다가 뺏겼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통 실행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뭔가 CPU를 아주 오래 쓰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I/O 작업을 많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CPU를 얻었다가 I/O하러 가겠죠. 그래서 뭐 디스크에서 뭘 읽어오거나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거나 뭐 이런 오랜 작업을 기다리다가 그런 작업이 끝나면은 다시 CPU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곳에 와서 줄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일을 한참 하다가 언젠가 이제 본인의 역할을 다 했으면은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는 것이죠. 요 상태 변화를 컴퓨터 시스템 입장에서 조금 알기 쉽게 이제 제가 그려놓은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은 여러분들 지난 첫 시간에 보셨던 CPU 메모리, 여기 메모리는 이제 그려놓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I/O 장치들로 구성된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도죠. 이런 하드웨어 구조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제 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CPU는 이제 굉장히 빠르고 또 여럿이 공유하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된 것이 프로세스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에서 러닝을 하고 있다가 타이머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CPU를 뺏기고 맨 뒤에 가서 줄을 서고 그 다음 친구가 CPU를 얻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돌면서 CPU를 쓰게 돼 있고요. 그러다가 이 CPU에서 러닝이 되다가 뭔가 디스크에서 뭘 읽어와야 된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의 상태는 러닝에서 블럭드로 바뀌면서 디스크의 서비스를 받는 곳에 이 프로세스가 가서 줄 서게 됩니다. 그러면 디스크는 이제 이 요청이 들어온 것들을 컨트롤러의 지휘하에 순서대로 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 이 친구의 디스크에서 읽어오라는 그런 작업이 끝나면 디스크 컨트롤러가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겠죠. 그러면 아까 요청한 I/O 작업이 끝났습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게 되고, 그러면 CPU는 지금 뭔가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었겠지만 인터럽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던 작업을 잠시 멈추고 이 CPU 제어권이 운영체제 커널에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운영체제 커널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지금 아까 I/O를 요청했던 그 프로세스의 I/O 작업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의 뭐 메모리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넘겨주는 그런 일도 하겠고, 또 한 가지는 이 프로세스의 상태를 블럭드에서 이렇게 레디로 바꿔서 CPU를 얻을 수 있는 이제 자격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상태가 바뀌고 또 이렇게 줄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가 지금 러닝 상태에 있다가 뭔가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그 결과를 보고 뭔가 실행을 하겠다. 그러면 키보드 입력이라는 I/O 작업을 위해서 이 프로세스는 이쪽에 와서 줄 서게 되죠. 그러면서 상태는 블럭드 상태로 바뀝니다. 그랬는데 정말 이 친구가 요청한 그런 키보드 입력을 사용자가 두드려 넣으면 키보드 컨트롤러가 아까 그 요청한 그 키보드 입력이 들어왔습니다라고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어서 알려주겠죠. 그러면 CPU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제 운영체제한테 넘어가서 이 프로세스의 상태를 다시 레디로 바꾸어서 키보드 입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만간 CPU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이게 꼭 이런 하드웨어의 어떤 서비스를 기다리는 줄에 가서 줄 서는 경우도 있지만 자원 중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자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유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 공유 데이터를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하면 즉 하나의 프로세스가 접근하는 도중에 뭔가 CPU를 뺏겨가지고 다른 프로세스가 또 이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게 되면 일관성이 깨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공유 데이터를 이미 접근하고 있으면 다른 프로세스가 이 데이터를 접근하러 왔을 때 그거 접근을 막아주는 뭐 이런 게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데 그럴 때도 이제 오래 걸리는 즉 이미 이 데이터를 쓰고 있는 프로세스가 이 데이터를 내어놓지 않으면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가서 또 이렇게 줄 서는 요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제 그 프로세스는 블럭드 상태, 즉 오래 기다리는 작업이 필요하면 프로세스는 블럭드 상태가 되고 그 오래 기다리는 작업이 공유 데이터 때문인지 디스크 때문인지 또는 뭐 키보드 때문인지 그 종류에 따라서 해당하는 I/O 큐 또는 뭐 리소스 큐에 가서 줄 서 있게 되고 정말 그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다시 그 레디 큐로 넘어와서 CPU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마치 무슨 놀이동산에 가서 이렇게 줄 서 가지고 뭐 한번 타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넘어와서 한번 타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여러분들 놀이동산 잘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학생 때 학부 때 놀이동산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 정작 교수가 되고 나서 참 여러 번 갔었어요. 근데 되게 어떤 날 가면 이렇게 줄이 길지 않느냐 하면은 신학기 뭐 3월 2일 뭐 9월 1일 이런 때 가면은 다들 학교에 가고 사람이 별로 없겠죠. 또는 뭐 비 오는 날 뭐 그래서 그 놀이기구 중에서 어떤 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면은 그 타는 시간이 뭐 1분 40초 이런데 굉장히 오래 줄을 서야 되죠. 이게 CPU는 아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이렇게 한번 타고 또 뒤에 가서 줄 서고 뭐 이런 거고 어떤 거는 무슨 3D 영화를 보는데 꽤 길어요. 한 5분 동안 상영을 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줄이 길고 뭐 그래서 또 오래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거보다 여긴 더 심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빠르고 이거는 그거보다 한 100만 배, 1000만 배 느린 그런 장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모든 자원들이 그 놀지 않고 다 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하드웨어하고 이런 큐에 줄 서 있는 거하고 같이 그림으로 막 그려 넣었는데 사실은 이런 큐라는 거는 운영체제 커널이 그 본인의 이 데이터 영역에 뭐 자료 구조로 큐를 만들어 놓고 프로세스의 상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레디 상태에 있는 친구 중에서 이제 CPU를 주고 블럭드 상태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CPU를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체제 커널이 이런 식으로 각 프로세스마다 지금 그 프로세스와 관련된 정보, 그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자신의 데이터 영역에 두고 있는 이 PCB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PCB를 구성하는 것도 이제 뭐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운영체제가 관리상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 하나당 이제 이런 PCB가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의 상태, 이게 레디냐, 뭐 러닝이냐, 블럭드냐, 그걸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로세스 아이디, 뭐 우리도 다 주민등록 번호가 있듯이 프로세스마다 숫자를 둬가지고 운영체제가 관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스케줄링 인포메이션이나 프라이어리티, 뭐 정확한 설명은 좀 그렇지만 이 프로세스한테 CPU를 주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나 이런 스케줄링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꼭 큐에 먼저 온 친구한테 먼저 CPU가 가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 뒤에 CPU 스케줄링을 보시면 정확히 이런 먼저 온 순서대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먼저 온 순서대로 처리하는 건 아니고, 또 여기 이제 그림에서는 먼저 온 순서대로 처리하되 조금만 시간을 맛보기로 주고 다시 뺏어서 뒤에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방식을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라운드 로빈처럼 그려놨지만 사실 정확한 CPU 스케줄링은 이 안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친구한테 다음번에 CPU를 넘겨주고 뭐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런 그 CPU 우선순위 값을 또 유지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의 문맥을 표시하기 위한 정보들, CPU에다가 어떤 그 레지스터 값들을 넣어서 지금 실행하고 있었는가. 그 다음에 메모리 관련된 그런 문맥이죠. 코드 데이터 스택이 그 메모리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뭐 이런 정보들.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그 사용하고 있는, 오픈하고 있는 파일들이 어떤 건지, 그런 그 외에 이제 리소스와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의 그 PCB를 구성하고 있고 운영체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문맥 교환, 컨텍스트 스위치라는 개념입니다. CPU가 굉장히 빠른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프로세스가 CPU를 장악해서 계속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간격으로 CPU를 얻었다가 뺏겼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그때 CPU를 뺏겼다가 나중에 다시 얻으면은 뭐 처음부터 실행하는 게 아니라 뺏기던 시점의 문맥을 기억해 놨다가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실행해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맥 교환이라는 거는 CPU가 사용자 프로세스 하나로부터 또 다른 사용자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문맥 교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러면 문맥 교환 시에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 그걸 여기서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면 어떤 프로세스 A가 지금 CPU에서 실행 중이다.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어딘가에 가리키고 있고, 레지스터에 어떤 값들을 넣어서 실행하고 있고, 또 메모리에 그 위치 정보 맵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실행이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 타이머 인터럽트가 들어왔든 어쨌든 이 프로세스가 CPU를 빼앗겨야 된다. 그러면 그냥 이걸 지워버려서 될 게 아니라 다음 CPU를 얻었을 때 정확하게 요 시점부터, 요 문맥부터 실행을 재개하기 위해서 레지스터에 저장돼 있던 값을 그 프로세스의 PCB에다 이렇게 세이브를 해놓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값도 세이브를 해놓고 또 메모리 맵도 이렇게 세이브를 해놓습니다. 즉 여기 있는 레지스터하고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거는 CPU 안에 있는 하드웨어 자체를 나타내고 있고, 요거를 지금 문맥 교환될 때 세이브하는 거는 이 커널에서 이 프로세스의 PCB, 여기 중에서 이 문맥을, CPU 문맥 등을 세이브하기 위한 위치가 있다는 거죠. 요건 실제 레지스터고, 세이브하는 위치는 요거는 메모리에서 커널이 관리하는 뭐 요런 그런 위치가 되는 거죠. 요런 내용들. 요게 이제 PCB를 구성하는 것이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PCB는 커널에 이제 프로세스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CPU를 빼앗길 때는 이러한 그 정보를 운영체제가 이렇게 세이브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 CPU를 얻게 된 그 프로세스도
뭐 처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어딘가 과거에 CPU를 얻었을 때 실행한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 위치부터 재개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체제가 CPU를 넘겨줄 때 그 프로세스의 문맥을 PCB에서 찾아가지고 하드웨어에다가 복원을 다시 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CPU를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문맥 교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기 쉬운 개념을 다음 슬라이드에 잡아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뭐 시스템 콜이 있고 뭐 인터럽트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죠. 시스템 콜이라는 거는 프로세스가 본인이 필요해서 운영체제한테 뭔가 요청할 때 시스템 콜을 하는 것이고, 인터럽트는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이야기하는데 뭐 컨트롤러 같은 장치가 CPU한테 뭔가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인터럽트를 거는 거죠. 시스템 콜이 됐든 인터럽트가 됐든 이런 게 발생하면 CPU 제어권이 그 사용자 프로세스로부터 운영체제 커널한테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사용자 프로세스로부터 CPU가 운영체제한테 넘어간 거, 그거를 우리가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방금 전에 이 컨텍스트 스위치라는 거는 사용자 프로세스 하나로부터 또 다른 사용자 프로세스로 CPU가 넘어가는 과정을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스템 콜이나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사용자 프로세스로부터 CPU가 운영체제한테 넘어가죠. 요거는 컨텍스트 스위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시스템 콜이나 인터럽트가 발생한 이후에 운영체제가 CPU를 다른 프로세스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터럽트고, 컨텍스트 스위치고, 이런 게 발생했는데 운영체제가 뭔가 처리를 하고 이 발생하기 이전의 프로세스한테 CPU가 다시 넘어가면 이거는 컨텍스트 스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자 프로세스 A가 유저 모드에서 자기 코드를 실행하다가 인터럽트나 시스템 콜을 그러니까 인터럽트를 발생시켰거나, 아니죠, 시스템 콜을 본인이 발생시켰거나 인터럽트가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그럴 때 CPU 제어권은 운영체제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체제는 인터럽트가 들어온 경우에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뭐 시스템 콜이 들어왔으면 관련된 커널 함수를 실행을 하겠죠. 그런 함수가 끝난 다음에 보통은 CPU를 이 원래 그 커널로 넘어오기 전에 프로세스한테 다시 넘겨주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문맥 교환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유저 모드에서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다가 커널 모드로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유저 모드로 그냥 빠져나간 겁니다. 반면에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용자 프로그램 A가 실행되다가 인터럽트 중에서도 특별히 타이머 인터럽트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타이머 인터럽트라는 거는 CPU를 다른 프로세스한테 넘기기 위한 의도를 가진 인터럽트죠. 그래서 타이머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운영체제 커널은 이 친구한테 할당된 CPU 시간이 끝나서 타이머 인터럽트를 발생시킨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사용자 프로세스한테 CPU를 넘기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문맥 교환이 일어난 것이죠. 또는 이 프로그램 A가 CPU에서 실행되다가 오래 걸리는 작업을 요청했어요. IO 작업 같은. 근데 IO는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IO 요청을 끝낸 다음에 이 프로세스한테 CPU를 줘봤자 지금 당장 인스트럭션 실행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 프로세스 A의 상태는 블럭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CPU만 주면 실행 가능한 레디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 또 다른 프로세스한테 CPU를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문맥 교환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맥 교환이 발생한 경우, 여기는 이제 그 발생하지 않은 그냥 커널 모드로 들어왔다가 빠져나온 경우를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사실 1번의 경우에도, 즉 문맥 교환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CPU가
요 부분을 실행하다가 사용자의 코드를 실행하다가 커널의 코드를 실행을 한 거죠. 그러다가 다시 사용자한테 CPU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CPU 문맥 같은 거는 지금 여기서 실행되던 걸 세이브 해놓고 이리로 넘어와서 커널에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되니까 약간의 문맥은 세이브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문맥 교환, 즉 프로세스 자체가 바뀌는 거에 비해서는 프로세스 자체가 A에서 B로 바뀌는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커널 모드로 들어왔다가 나오는 게 훨씬 오버헤드가 적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캐시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메인 메모리보다 조금 윗단에 CPU하고 메인 메모리 사이에 있는 이제 빠른 그런 그 메모리 장치죠. 이게 만약에 문맥 교환이 일어나게 되면 즉 A에서 B로 CPU가 넘어가게 되면 보통 이 캐시 메모리를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 프로세스가 사용하던 그런 캐시 내용을. 그런데 이게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넘어갔다가 다시 유저 모드로 넘어가는 뭐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캐시 메모리 플러시라는 건 사실 상당한 오버헤드인데 그래서 이 문맥 교환에서는 그런 막강한 오버헤드가 들지만 요 1번 상황은 그런 거는 아니다. 뭐 CPU 컨텍스트 정도만 세이브했다가 다시 복원한다. 요런 이제 차이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미 앞에 Q에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줄 서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보통 이제 운영체제 교재나 실제 구현상에서 보면은 이러한 Q들을 여러 가지로 또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레디 Q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CPU를 기다리는 줄이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Q는 각 IO 디바이스마다 그 IO 디바이스의 서비스를 기다리면서 줄 서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디바이스 Q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잡 Q라는 거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잡 Q라는 거는 뭐 현재 시스템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는 Q를 이제 잡 Q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잡 Q에는 레디 Q에 있거나 디바이스 Q에 있는 프로세스가 잡 Q에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레디 Q에 있으면 디바이스 Q에 안 들어가 있을 거고 디바이스 Q에 있으면 레디 Q에서 빠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 시스템에서 이런 Q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보여드린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요게 이제 레디 Q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 디바이스 Q입니다. 마그네틱 테이프 0번, 1번, 디스크, 뭐 터미널 이런 게 그 디바이스마다 Q가 있고 Q 헤더죠. 헤드하고 테일 포인터를 가리키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Q에 줄 세우는 것들은 이 프로세스를 줄 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운영체제가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그러한 자료 구조, 즉 PCB를 이렇게 줄 세우는 거죠. 아까 이 PCB의 자료 구조를 보시면 여기 포인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PCB들을 이렇게 줄줄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터가 있고 그걸 이용해서 지금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친구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이 친구가 얘를 가리키고 있고 레디 Q에 줄 서 있는 모습 제가 그린 그림에서는 이제 요런 모습인데 요거를 실제 자료 구조에 맞게 그려놓은 것이 뭐 요런 모습이고 마그네틱 테이프의 서비스를 기다리는 프로세스 지금 아무도 없죠. 하드디스크의 서비스를 기다리는 프로세스들이 지금 이렇게 쭉 줄 서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들이 다양한 큐에 줄 서서 서비스를 받게 되고 운영체제가 이제 이런 걸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뭐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그 추상적인 그림들을 바꿔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런 그림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집어넣어 본 건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먼저 레디 큐에 와서 이렇게 줄을 서게 되죠. 그랬다가 언젠가 자기 차례가 되면 CPU를 얻을 겁니다. 그랬다가 CPU를 얻은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CPU를 계속 쓰고 싶지만 할당의 시간이 끝나면 그러면 다시 레디 큐의 뒤에 와서 줄을 서야 되는 것이고 또 CPU를 가지고 있다가
오래 걸리는 작업을 수행하면은 그 해당하는 작업의 큐에 가서 줄 서 있다가 그 작업이 끝나면 다시 CPU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와서 줄 서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쭉 수행이 되다가 본연의 역할이 다 끝났으면 이 프로세스는 이제 종료가 돼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또는 이 프로세스가 CPU를 얻었는데 IO가 아니라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인터럽트가 걸리면은 그러면 이제 인터럽트가 이제 끝날 때까지 이 프로세스는 그 레디 큐에 와서 줄 서는 것처럼 그려놨는, 사실 요 그림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있는데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이 프로세스가 CPU를 빼앗긴 거기 때문에 뭐 레디 상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지만 정확하게는 레디 상태로 넘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CPU가 프로세스가 CPU를 잡고 있다가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음 챕터에 이제 프로세스 생성과 관련된 설명을 드릴 때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동안에 또 본인은 CPU를 놓고 뭐 레디 큐에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모습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제 스케줄링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스케줄러 하면은 순서를 정해주는 이런 게 사실 스케줄러죠. 이번에 뭐 뭘 하고 다음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뭐 하루에 스케줄을 쭉 짜잖아요. 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 안에서의 스케줄러라는 거는 뭐 각각의 자원별로 이번에 무슨 일을 하고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그 하는 시간을 얼만큼씩 잡고 뭐 이런 거를 정하는 게 스케줄러죠. CPU 스케줄러가 있겠고, 여기서는 이제 디스크 스케줄러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이게 컴퓨터 내부에서 이제 나오는 이런 세 가지 스케줄러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설명드릴 스케줄러 중에서 맨 앞에 아니고 두 번째 있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죠. 두 번째 나와 있는 스케줄러가 바로 CPU 스케줄러입니다. 다른 말로 숏텀 스케줄러라고 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단위로 스케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숏텀 스케줄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스케줄이 이루어지는 단위가 밀리세컨드 단위, 굉장히 잦은 그 스케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숏텀 스케줄러는 다음번에 어떤 프로세스한테 CPU를 줄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숏텀 스케줄러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하고 그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롱텀 스케줄러, 뭐 장기 스케줄러인데요. 요거는 메모리를 그 어떤 그 프로세스한테 줄지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예요. 다른 말로 잡 스케줄러라고 하는데요.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프로세스가 시작이 돼서 요 상태에 잠시 머물렀다가 레디 상태로 넘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레디 상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어드미티드라고 되어 있는데 뭘 어드미트 하는 거냐, 메모리에 올라가는 걸 어드미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나서 이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전혀 얻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하겠죠. 그랬다가 메모리에 올라가는 걸 허락해 주게 되면 비로소 레디 상태가 돼서 CPU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롱텀 스케줄러가 그걸 결정해요. 어떤 프로세스가 뉴 상태에 있는데 그거한테 메모리를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시작 프로세스 중에 어떤 것들을 레디 큐로 보낼지, 즉 메모리를 주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뭐 바로 메모리를 얻어가지고 이제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장기 스케줄러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놔도 이 장기 스케줄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프로세스한테만 메모리를 줘서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디그리 오브 멀티 프로그래밍을 제어한다. 이 멀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메모리에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올라가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디그리 오브 멀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몇 개 올라가 있는가를 그 나타내는 겁니다. 즉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프로세스의 수를 제어하는 게 이 롱텀 스케줄러의 역할이라는 거죠. 즉 실행 시작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10개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이 시작되고 있는데 10개한테 다 그 메모리를 주면은 디그리 오브 멀티 프로그래밍이 10이 되는 거고 그 10개 중에서 이 롱텀 스케줄러가 프로세스 하나한테만 메모리를 주고 나머지 9개는 지금 주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디그리 오브 멀티 프로그래밍 즉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프로세스가 하나가 되겠죠. 이게 메모리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의 수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메모리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동시에 올라가도 컴퓨터 전체 성능이 안 좋아집니다. 또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너무 적게 올라가도 성능이 안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프로그램이 CPU를 쓰다가 IO를 하러 가게 되면 CPU는 놀겠죠. 그렇지만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10개 올라가 있으면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IO를 하러 가도 또 다른 프로그램한테 CPU를 넘겨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CPU가 놀지 않고 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겠죠. 그렇다고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메모리에 올려놓으면 그래도 성능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CPU를 잡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봤더니 당장 필요한 부분마저도 메모리에 안 올라와 있게 되는 거죠. 메모리를 너무 조금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또 IO를 하러 가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메모리에 프로그램 몇 개를 동시에 올려놓을지를 제어하는 즉 디그리 오브 멀티 프로그래밍을 제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스케줄러는 메모리에 몇 개를 올려놓을지 그거를 결정하는 그런 스케줄러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장기 스케줄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설명을 드렸지만 뭐 쓸데없는 설명이었죠. 실제 지금 시스템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곧바로 메모리로 그냥 올려놓습니다. 즉 장기 스케줄러가 발동을 해서 이 프로그램한테 메모리를 줄지 안 줄지 결정하는 단계가 없이 내가 프로그램 100개를 실행시키면 일단 100개가 다 레디 상태로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스케줄러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스템이 디그리 오브 멀티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바로 제일 아래 나와 있는 미디엄 텀 스케줄러, 중기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그걸 조절하고 있습니다. 장기 스케줄러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메모리를 줄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의 시스템들은 시작되면 무조건 메모리는 줍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메모리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동시에 올라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중기 스케줄러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 다른 말로는 스와퍼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메모리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동시에 올라가 있으면 이 스와퍼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일부 프로그램을 골라가지고 메모리에서 통째로 쫓아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디그리 오브 멀티 프로그래밍, 즉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프로세스의 수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성능이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즉 원래 장기 스케줄러의 개념이 나왔을 때는 애초부터 메모리에 올라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수를 제어했었는데 지금의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동작하지 않고, 즉 장기 스케줄러가 없고 대신에 중기 스케줄러가 있어서 일단 메모리에 다 올려놓고 너무 프로그램이 많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몇 개를 쫓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멀티 프로그래밍 디그리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CPU 스케줄러하고 메모리에 그 올라가 있는 프로그램을 조절하는 스케줄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롱텀 스케줄러는 좋은 역할을 하죠. 누구한테 줄지 결정하니까. 숏텀 스케줄러는 아니 그 중기 스케줄러는 뺏어야 되니까 약간 뭐 악역을 맡고 있는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지만,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 중기 스케줄러를 두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예, 그래서 이 중기 스케줄러가 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대 운영 체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의 상태 세 가지에 중기 스케줄러 때문에 상태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여기 보여드리는 서스펜디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상태는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죠. CPU를 잡고 있는 상태, CPU를 기다리는 상태, 오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이 세 가지 상태를 통해서는 이 중기 스케줄러 때문에 메모리를 통째로 빼앗긴 그런 프로세스의 상태가 표현이 안 됩니다. 메모리를 통째로 빼앗겼으면은 CPU를 얻어도 아무 일도 못할 텐데, 그런 상태는 러닝도 아니고 레디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연 그게 블럭드냐? 블럭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블럭드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 본인이 CPU를 잡고 뭔가 일을 하다가 I/O 작업 같이 또 다른 세계에서 오래 걸리는 작업을 위해서 이제 딴 데 가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CPU를 잡고 있는 상태, 즉 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블럭드 상태가 됐으면 CPU 입장에서는 떠난 거죠. 떠난 거지만 뭐 3D 영화를 보러 가서 줄 서 있으면서 뭔가 작업을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태도는 CPU 관점의 상태이지, 사실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 CPU에서 일을 하느냐 또는 I/O에서 일을 하느냐, 본인은 적극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또 치열하게 CPU를 기다리고 이런 상태고, 이 서스펜디드라는 상태는 그 CPU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서 이 프로세스를 강제로 정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즉 블럭드 상태면은 얘가 I/O를 하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할 텐데, 서스펜디드 또는 이 스탑드라고 부르는 상태는 이 프로세스한테서 메모리를 통째로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중기 스케줄러가. 그러면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정지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스펜디드 상태는 메모리에서 다 쫓겨나서 이 프로세스가 디스크로 스왑 아웃이 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블럭드하고 서스펜디드를 구분하는 그런 거를 여기 이제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블럭드는 자신이 뭔가 요청한 일을 하면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서스펜디드는 외부에서 정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블럭드는 자신이 요청한 어떤 I/O 작업이나 이런 게 끝나면 다시 레디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서스펜디드라는 것은 외부에서 정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메모리 다 빼앗고 정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시 재개를 시켜줘야지만 다시 위에 있는 액티브한 상태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서스펜디드는 이 중기 스케줄러가 메모리를 통째로 빼앗는 것만 이 서스펜디드 상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요 예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메모리에 너무 많은 프로세스가 올라와 있을 때 서스펜디드 시키는 것이고, 요 외에도 그 메모리에서 이렇게 그 너무 많은 프로세스가 올라와 있을 때는 중기 스케줄러라는 요 친구가 그 서스펜디드를 시킨 거죠. 이 외부가 누구냐 하면 중기 스케줄러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일시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리눅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있다면 뭐 컨트롤 Z 같은 이런 브레이크 키를 누르게 되면
그 프로세스가 종료된 건 아니지만 정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지를 누가 시켰느냐? 외부에서 시켰습니다. 정확하게 사람이 프로세스를 정지시킨 거죠. 그랬을 때도 이 프로세스는 메모리를 통째로 읽고 잃어버리고 서스펜디드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언제 다시 이 위의 상태로 올라갈 수가 있느냐? 사람이 그 프로세스를 재개시켜줘야지만 다시 이 위에 있는 상태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개의 상태에다가 서스펜디드를 추가해서 프로세스의 상태도를 그려놓은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좀 복잡한 그림입니다. 앞서 보셨던 이 그림은 ready, running, blocked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그림은 running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 blocked, ready 이렇게 조금 이제 위치가 바뀐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running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려놨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CPU를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의 코드를 실행 중인 상태가 유저 모드의 러닝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운영체제한테 대신 요청하는, 즉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운영체제의 코드가 실행 중이겠죠. 그 상태를 우리가 이 프로세스가 CPU를 잃고 운영체제가 CPU를 얻어서 운영체제 커널이 러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요걸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데, 프로세스의 상태도에서 이렇게 뭐 ready, running, blocked 이런 상태가 있다고 하는 거, 요거는 운영체제가 관리상 사용자 프로세스의 상태를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체제 본인의 상태가 러닝이고 이런 얘기는 이 세계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세스가 자기 코드를 실행하다가 시스템 콜을 해서 운영체제의 코드가 실행 중일 때, 이때에도 그 사용자 프로세스가 커널 모드에서 러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부르지, 운영체제가 러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개념을 상당히 유의하셔야 되고, 또한 그 인터럽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사용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운영체제 커널의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겠죠. 요 인터럽트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다른 요인 때문에 인터럽트가 들어왔겠지만, 그래도 요 상황에서 보통은 이 프로그램이 여전히 러닝하고 있다고 그냥 간주해요. 다만 이 커널 모드에서, 모니터 모드에서 러닝하고 있다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은 전부 사용자 프로그램의 상태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콜이나 인터럽트가 끝났으면 다시 유저 모드에서 사용자 프로그램의 코드를 실행하겠죠. 이 두 개의 개념을 나누어 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럭드하고 레디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뉴하고 엑싯은 뭐 이렇게 추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바로 이 서스펜디드 상태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서스펜디드도 이 블럭드 상태에서 서스펜디드가 되었느냐, 레디 상태에서 서스펜디드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스펜디드 블럭드하고 이 서스펜디드 레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상태로 표현을 하고, 요 점선의 아랫부분은 외부적인 이유로 이 프로세스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inactive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제 그 외부에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정지시켰으면 다시 외부에서 재개를 해줘야지만 이 위에 액티브 상태로 올라갈 수가 있고, 이 위에 있는 상태는 CPU를 얻었거나 CPU를 기다리거나 뭐 IO를 하거나 열심히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아랫부분은 프로세스가 얼어붙어서 일단 정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스펜디드 블럭드에서는 어떤 IO 같은 오래 걸리는 작업이 실행이 되면 서스펜디드 레디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서스펜디드 상태에서도 이제 진행 가능하다. 서스펜디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렇게 스왑 아웃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CPU 관점에서 아무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이제 뭔가 IO 같은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계속 진행이 돼서 서스펜디드 레디로는 넘어갈 수 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